엠퓨레스 호텔의 세코이아 가든은 세기의 결혼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호화로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수천 송이의 백합과 난초가 아치를 이루었고,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다. 정재계의 거물들과 톱스타들로 가득 찬 하객석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권력 지도를 방불케 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신랑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준은 재단 앞에 서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맞춤 턱시도. 조각상처럼 완벽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곧 그의 아내가 될 박유라가 아닌 이 결혼으로 완성될 진성그룹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에게 오늘은 사랑의 결실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협상의 마지막 단계였다. 신부 박유라. 유력한 정치인의 외동딸인 그녀는 순백의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강태준의 차가움을 애써 무시하며 오늘부터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결혼이 전략적인 동맹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소유한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주례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다. 신랑 강태준 군은 신부 박유라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였고 수십 대의 카메라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분주했다. 강태준은 기계적으로 예 라고 대답하기 위해 입을 열 준비를 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 거대한 거래의 마지막 서명이 될 터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식장의 육중한 원목문이 거칠게 열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두 명의 작은 아이,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보안 요원들의 당황한 제지를 뚫고 안으로 뛰어 들어오고 있었다. 아이들은 필사적이었다. 아이들은 마치 폭풍처럼 버진 로드를 가로질러 달려왔다. 하객들의 웅성거림과 경악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람들은 저 두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저 아이들이 강태준 총수와 놀랍도록 닮았는지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남자아이는 강태준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놓은 듯했다. 마침내 두 아이가 재단 앞에 도착했다. 아이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는 일제히 재단 위에 차가운 남자 강태준을 향해 손을 뻗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아이들의 맑지만 절박한 외침이 세코이아 가든 전체를 뒤흔들었다. 아빠, 순간 식장은 얼어붙었다. 주례사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 위를 쳐다봤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 스캔들은 내일 아침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 분명했다. 아빠, 우리 구하러 안 왔어요. 여자아이가 울먹이며 다시 한번 외쳤다. 박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굴욕감과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그녀의 손은 부케를 든 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강태준을 쏘아보았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설명하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그녀의 완벽한 날이, 그녀의 승리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강태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음 같던 가면에는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두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의 눈. 유난히 맑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 눈동자는 그의 기억 저편. 아주 깊숙이 묻어두었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혼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심장을 차갑게 움켜쥐었다. 두 아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제단 위로 기어 올라가 강태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아빠, 이 아줌마 말고 우리 엄마 데려와요. 남자아이가 박유라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외쳤다. 그 말은 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귀에 쐐기처럼 박혔다. 결혼식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강태준의 충실한 비서인 김 비서가 어느새 재단으로 달려와 아이들을 막아서려 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두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 혼란 속에서 그는 아이들의 얼굴에 떠오른 불안감과 동시에 자신을 향한 기묘한 믿음을 일궈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객석은 이미 통제불능해 시장 바닥처럼 변해버렸다. 박유라의 아버지인 박 의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 정략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하며 당장 저 아이들을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대체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버러지 같은 것들 끌어내. 경호원들이 아이들에게 접근하려 하자 강태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육중한 몸이 아이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감이 넘쳤지만 그 대상은 경호원들이 아닌 식장 전체를 향해 있었다. 모두 멈춰. 그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식장이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을 맞췄다. 아이들의 눈망울에는 두려움과 함께 그를 향한 절박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잊으려 애썼던 목소리로. 너희 이름이 뭐지? 남자아이가 당차게 대답했다. 강진우예요. 동생은 강민서고요. 아빠, 정말 우리 몰라요. 엄마가 맨날 아빠 사진 보여줬는데. 강진우와 강민서, 그 이름들이 강태준의 굳어버린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진과 민, 그가 언젠가 아주 먼 과거에 그녀와 함께 웃으며 지어보았던 이름들이었다. 박유라가 결국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강태준 씨, 지금 이게 무슨 쇼예요? 당장 저 애들 치우고 결혼식 계속 진행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눈앞의 두 아이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그리고는 두 아이의 작은 손을 각각 자신의 큰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 온기가 그의 차가운 손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식장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비즈니스맨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늘 결혼식은 취소합니다. 이 선언은 식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박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고 박 의원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에 흥분하여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강태준은 그 모든 혼란을 뒤로 한 채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재단 뒤편의 대기실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7년 전 그가 자신의 손으로 밀어냈던, 아니 밀어낼 수밖에 없었다고 믿었던 유일한 여자. 한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그렇다면 그녀는 지난 7년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오늘 이 결혼식에 나타난 것일까? 대기실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란은 한순간에 차단되었다. 강태준은 아이들을 소파에 앉히고 자신은 그 앞에 섰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경계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김 비서에게 즉시 이 상황을 수습하고 호텔의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한서연, 지금 당장 그녀를 찾아내.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는 7년 만에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다.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준이 아닌 한 남자로서의 목소리였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바깥 세상의 아수라장이 차단되자 VIP 대기실 안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태준은 턱시도 재킷을 벗어 소파 팔걸이에 무심하게 던져두었다. 조금 전 재단 위에서 선언한 결혼 취소의 여파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아빠라고 부른 두 아이, 진우와 민서 앞에 섰다. 아이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7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아이들의 얼굴에는 그의 유전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특히 아들 진우의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매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 딸 민서의 커다란 눈망울은 7년 전 그가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한서연의 그것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천천히 아이들 앞에 낮은 테이블에 걸터 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과 낯선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다. 너희 엄마는 어디 있지?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 아이들의 등장이 철저히 계산된 함정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진우가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서는 듯한 태세를 취했다. 엄마는 지금 아파요. 하지만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우리를 데리러 올 거라고 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어른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엄마에 대한 깊은 걱정이 묻어났다. 강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한서연이 아프다고 그가 무언가 더 물어보려던 순간 대기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아니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박유라와 그녀의 아버지 박 의원이었다. 박유라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거칠게 움켜쥐고 있었고 그녀의 완벽했던 화장은 눈물과 분노로 얼룩져 있었다. 강태준,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감히 나를 이따위로 모욕해. 박 의원의 분노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한 것이 분명한 강태준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강총수, 지금 이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잊었나?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진성그룹과 내 딸. 그리고 나를 전부 우습게 만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대기실을 떠나 복도까지 울릴 듯했다. 아이들이 그들의 분노에 놀라 강태준의 등 뒤로 숨으려 했다. 민서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강태준의 차가웠던 가면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두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감쌌다. 그의 행동은 본능적이었다. 그는 박 의원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박 의원님, 말씀 조심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 담긴 경고는 분명했다. 결혼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 중입니다. 이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의 시선은 박유라에게로 향했다. 유라 씨,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입니다. 깔끔하게 끝내시죠. 박유라는 그 깔끔하게라는 단어에 이성을 잃은 듯 했다. 깔끔하게, 저 근본도 모르는 애들 때문에 저 애들이 당신 애라는 증거라도 있어. 한서연. 그 계집애가 돈 떨어지니까 애들 앞세워서 쇼하는 거잖아. 그녀의 아기에 찬 외침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진우가 강태준의 등 뒤에서 소리쳤다.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줌마가 나빠요. 강태준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박유라, 내 아이들 앞에서 한 번만 더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렸다간 오늘 이 호텔 정문으로 무사히 걸어 나가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진성그룹 총수로서의 명령이었다. 그는 즉시 인터폰을 들어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당장 내 대기실로 와. 손님들 모셔다 드려. 박 의원은 이 상황에서도 협박을 잊지 않았다. 좋아. 강태준,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야. 진성이 추진하는 그 프로젝트. 내가 가만둘 것 같아. 강태준은 코웃음 쳤다. 박 의원님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제가 더 잘 압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이 여론의 무서움을 잊으신 것 같군요. 지금 이 스캔들의 주인공이 제가 될지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는 의원님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박 의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태준이 이미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 기색이었다. 김 비서와 보안 요원들이 도착하자 박 의원과 박유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굴욕적으로 대기실을 떠났다. 문이 닫히고 다시 한번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의 정적은 이전과는 달랐다. 강태준은 지친 듯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긴장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김 비서. 네, 총수님. 지금 당장 내 개인 주치에 최 박사에게 연락해. 최고 속도로 이리로 오라고 해. 그리고 DNA 검사. 가장 빠르고 정확한 걸로 준비해.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지만 즉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7년 전 기록. 한서연.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그녀의 가족, 그녀의 모든 것을 다시 파헤쳐. 이번에는 먼지 한 톨도 놓치지 마. 김 비서가 방을 나가고 강태준은 다시 아이들과 단둘이 남았다. 그는 조금 전 박유라의 악담에 상처받았을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기업 총수로서 수천 명을 지휘했지만 지금 이 작은 두 생명체 앞에서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서툴게 입을 열었다. 배고프지 않나 먹고 싶은 거라도 있나? 민서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강태준의 가슴을 쳤다. 그는 아이들의 엄마. 한소연이 아프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가 7년간 그녀를 철저히 잊고, 아니 잊었다고 믿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 이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머뭇거리며 손을 내밀었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너희를 데려갈 곳이 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생각했다. 그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였다. 아이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강태준의 손을 잡았다. 진우가 먼저, 그리고 민서가 그 뒤를 따랐다. 호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밀 통로로 이동하는 동안 강태준은 김 비서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 호텔 정문은 이미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강태준 총수, 숨겨둔 아이라는 속보가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박 의원 측은 불미스러운 오해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최 박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 가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주치의였다. 최 박사는 말없이 강태준과 두 아이의 샘플을 채취했다. 면봉으로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과정이었지만 그 순간은 강태준에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결과는 얼마나 걸리지? 총수님의 지시대로 가장 빠른 유전자 증폭 검사로 진행하겠습니다. 6시간. 6시간 후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최 박사의 말에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6시간. 그의 인생을, 그리고 진성그룹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6시간이었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7년 만에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안. 시간은 마치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다. 6시간이라는 시한은 영겁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은 지쳤는지 전문 가사 도우미가 준비해준 따뜻한 우유를 마신 뒤 게스트룸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서재에서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 어느 곳에도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7년 전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학 시절 잠시 동안의 일탈처럼 만났던 한서연. 총명했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함과 연약함을 동시에 가졌던 여자. 그의 아버지가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엄명을 받았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그녀가 거액의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분노했고 동시에 경멸했다. 그의 사랑이 혹은 그가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돈 몇 푼에 팔려나갔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그 이후로 강태준은 자신의 심장을 닫아버렸다. 사랑은 사치였고 결혼은 비즈니스일 뿐이었다. 그런데 오늘 그 경멸했던 여자의 모습을 한 아이들이 나타나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을 뒤흔들었다.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최 박사였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다. 결과 나왔네. 최 박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다.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총수님, 강태준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결과만 말해요. 96.9999%입니다.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가 강태준의 뇌리를 망치처럼 강타했다. 99.9999%.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강진우와 강민선은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가 7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핏줄이었다. 그렇다면 한서연은 그를 속인 것이 아니란 말인가? 그녀가 돈을 받고 떠났다는 보고는 그의 사고가 미처 정리되기도 전에 서재의 인터폰이 울렸다. 김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총수님, 지금 로비에. 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일이지? 한서연 씨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장 총수님을 만나겠다며 로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한서연, 그가 7년 만에 입 밖으로 꺼냈던 그 이름의 주인이 제 발로 진성그룹의 심장부에 나타난 것이다. 올려보내.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차가운 분노인지 혹은 알 수 없는 기대감인지 모를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몇 분 뒤 전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자가 펜트하우스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강태준은 서재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마주했다. 7년 만이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 한서연은 그곳에 없었다. 풋풋하고 연약했던 여대생은 사라지고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을 부각시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 안에는 7년의 세월이 빚어낸 강인함과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그늘에 숨던 소녀가 아니었다. 한서연,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그에게 닿았다. 닿았다. 강태준 씨, 오랜만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호화로운 공간, 자신이 감히 상상도 못할 세상이었다. 내 아이들, 어디 있죠? 그녀의 첫마디는 안부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행방이었다. 그녀의 눈이 맹수처럼 강태준을 쏘아보았다. 내 아이들, 당장 돌려줘요. 강태준은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내 아이들 7년 동안 숨겨놓고 이제 와서 당신의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건가? 오늘 이 쇼는 다 뭐지? 돈이 더 필요해졌나? 그의 날카로운 말에 한서연의 눈빛이 흔들릴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경멸에 가까웠다. 돈 강태준 씨 눈에는 여전히 그것밖에 안 보이나 보네요. 하긴 7년 전에도 당신 아버지와 당신은 돈으로 날 쫓아냈으니까. 강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지? 네가 돈을 받고 떠난 게 아니었나? 한서연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떠나 내가 원해서 떠난 줄 알아요. 당신 아버지가. 그리고 당신의 그 충실한 개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협박했는지 당신은 정말 몰랐다고 말할 건가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에게서는 더 이상 은은한 비누 향이 나지 않았다. 대신 냉철한 전문가의 아우라가 풍겼다. 당신 아버지는 내 동생의 미래를 인질로 잡았어요. 당장 유학을 가지 않으면 내 동생을 마약 사범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죠. 그리고 나에게는 당신이 이미 이 모든 일에 동의했고 나 같은 건 걸림돌일 뿐이라고 전하더군요. 강태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몰랐어. 몰랐겠죠. 한서연이 비명처럼 외쳤다.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당신의 세계에 갇혀 있었으니까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지. 임신.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요. 당신 아이들을 임신한 채로 나는 빈손으로 쫓겨났어요. 낯선 미국 땅에서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진우와 민서를 낳았다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단 한 방울도 흘러내리지 않았다. 지난 7년간 난 죽을 힘을 다해 버텼어요. 의학 박사 학위를 땄고 내 아이들을 지킬 힘을 길렀어요. 이제 그 누구도 내 아이들을, 내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오늘 아이들을 당신 결혼식장으로 보낸 건 나예요. 강태준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당신이 그 혼란 속에 내 아이들을 밀어 넣었다고. 그래요. 그게 당신의 철옹성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당신이 박유라라는 여자와 맺은 그 더러운 거래를 깨뜨릴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내 아이들을 당신 같은 사람의 아들, 딸로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겐 아빠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7년 전의 빚을 받아내야 했고요. 한서연은 말을 마친 뒤 지친 기색 없이 꼬대페프하게 섰다. 그녀는 더 이상 7년 전의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전사였다. 강태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결혼식이 취소된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7년간 억눌려온 진실이 폭발하는 서막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한서연이 서 있었다. 한서연의 선전포고는 펜트하우스의 화려하지만 차가운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태준은 7년 만에 마주한 진실의 무게에 짓눌린 듯 미동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임신한 채로 쫓겨났다는 말과 당신 아버지가라는 말이 뒤엉켜 거대한 혼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어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지난 7년간 거대한 기만극의 주인공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증거. 그가 간신히 뱉어낸 한마디였다. 내 아버지가 그랬다는 증거. 그리고 네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 여전히 그는 이 모든 것이 돈을 노린 더 정교한 함정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7년간 쌓아올린 그의 불신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한서연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경멸이 담긴 쓴 웃음을 지었다. 증거 좋아요. 당신 같은 사람은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지. 하지만 그 전에 이것부터 대답해봐요. 7년 전, 내가 사라지던 날, 당신은 내게 단 한 번이라도 연락하려 했어요. 내가 왜 사라졌는지,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단 한 번이라도 알아보려 했냐고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은 강태준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돈을 받고 떠난 배신자라는 아버지의 보고를 그대로 믿어버렸다. 아니, 믿고 싶어 했다. 그래야만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적 동요를 합리화하고 진성그룹의 후계자라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 그의 침묵은 가장 고통스러운 자백이었다. 당신은 안 했어. 한서연이 그의 침묵을 대신해 대답했다. 그게 바로 당신과 나의 차이예요. 당신은 그저 잊으면 그만이었지만 나는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녀는 차고 있던 시계에 스트랩을 풀었다. 그것은 평범한 시계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계 뒷면에 작은 칩을 꺼내 자신의 태블릿 PC에 연결했다. 그녀는 7년간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당신 아버지가 날 처음 불러냈을 때 난 그저 당신과의 관계를 반대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괴물이었어. 그녀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을 몇 번 두드렸다. 곧이어 펜트하우스의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7년 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지금은 고인이 된 강태준의 아버지, 강 회장의 목소리였다.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내년 따위가. 음성 파일 속 강 회장의 목소리. 회장님, 제발 태준 씨는 7년 전. 겁에 질린 한서연의 목소리. 어디서 감히 그놈 이름을 입에 올려 내 동생. 지금 의대 다닌다고 했나 마약 몇 그램 걔 가방에 넣는 거. 우리에겐 일도 아니야. 내 가족 전체가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 수 있어. 강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아버지가 사용하던 특유의 협박 방식.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물고 늘어지는 잔인한 수법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에게까지 그 칼날을 겨눴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 회장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죠. 이런 일은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강태준은 그 목소리를 듣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오늘 아침 자신의 결혼식장에서 분노에 차 소리치던 박 의원이었다. 한서연 씨라고 했나 강 회장님 뜻은 태준 군의 미래를 위한 겁니다. 괜한 오해로 험한 꼴 보지 말고 조용히 떠나는 게 어때? 물론 빈손으로 보내진 않겠네. 여기 이 돈, 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이거 받고 당장 이 나라를 떠나. 그리고 다시는 강태준 앞에 나타나지 마.
박 의원의 목소리. 필요 없어요. 돈 따위. 전 태준 씨를. 한서연의 목소리. 이거 봐. 강 회장님.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군. 목소리가 싸늘하게 바뀐다. 네가 지금 임신 중이라는 건 알고 있네. 그 뱃속의 아이가 세상 빛을 보고 싶다면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이건 제안이 아니라 경고니까. 녹음이 끊었다. 펜트하우스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강태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타인에 대한 살해일을 느꼈다. 박 의원,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7년 전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이 모든 일을 꾸몄다. 한 여자의 인생과 뱃속의 아이까지 협박하며 그녀를 쫓아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딸을 내세워 자신과 전략적인 동맹을 맺으려 했다. 자신의 결혼식에 나타난 아이들을 버러지라고 불렀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지난 7년간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의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변해 있었다. 박유라. 그는 이를 갈며 박 의원의 딸 이름을 뱉었다. 그가 느낀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기 혐오였고 7년간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을 한서연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이었다. 한서연은 태블릿을 껐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다. 이제 알겠어요. 내가 왜 7년간 숨죽여 살았는지. 그리고 왜 오늘 당신의 결혼식에 아이들을 보냈는지. 난 당신의 결혼을 망치려던 게 아니에요. 난 단지 내 아이들에게 아빠를 돌려주고 당신에게는 7년 전의 진실을 알려주러 온 것뿐이에요. 그녀는 강태준을 지나쳐 문 쪽으로 걸어갔다. 아이들은 어디 있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제 내 아이들, 내가 데려가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던져주었다. 강태준이 다급하게 그녀를 막아섰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안 돼, 못 가.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잠겨 있었다. 가지마, 서연아. 그리고 아이들도. 그는 7년 만에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다. 하지만 한서연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이젠 내가 당신을 못 믿겠어요. 그 순간 게스트룸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잠에서 깬 민서가 눈을 비비며 걸어 나왔다. 엄마. 아이는 거실에 서 있는 한서연을 발견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곧장 달려와 한서연의 다리를 꽉 껴안았다. 엄마 진짜 왔어.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7년의 세월이, 자신이 부정했던 가족의 모습이 지금 그의 눈앞에 있었다.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그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그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과거의 망령과 싸우고 현재의 적들을 파멸시키며 자신의 가족을 되찾아야 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바깥 세상은 세기의 결혼식 파탄과 총수에 숨겨진 아이들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완벽하게 뒤집혔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하강했다. 수조원의 시가총액이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했다. 이사진과 투자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강태준은 펜트하우스의 모든 통신을 차단한 채 7년 전의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아이들을 진정시킨 뒤 거실 소파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진실이 담긴 녹음 파일을 넘겨주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고 강태준은 죄책감에 휩싸인 채 그녀와 아이들 주변을 맴돌 뿐이었다. 펜트하우스 안의 공기는 7년의 세월만큼이나 무겁고 어색했다. 하지만 그들이 침묵 속에 과거를 정리하는 동안 그들의 적들은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박 의원의 집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정치 인생과 딸의 결혼, 그리고 진성그룹과의 연합이라는 황금알을 모두 놓치게 생겼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박유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순백의 신부가 아니었다.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은 악귀와도 같았다. 아빠 이대로 끝낼 거예요, 강태준이. 그 천박한 계집애가. 그녀는 소리를 지르다 지쳐 헐떡였다. 박 의원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거칠게 연기를 내뿜었다. 이제 시작이다.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강태준 그놈이 7년 전 녹취 따위를 가지고 있을 줄이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그놈은 아직 몰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 그는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명령했다. 언론사에 풀어. 지금 당장. 박 의원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여론을 움직이기로 했다. 그는 정치적인 생존 감각으로 지금 이 스캔들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피해자는 버림받은 자신의 딸, 박유라가 되어야 했고, 가해자는 돈에 눈이 먼 꽃뱀, 한소연이 되어야 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인터넷 포털은 새로운 기사들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단독, 강태준 총수의 여자, 7년 전 거액받고 잠적, 이도적 접근 의혹.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 한서연을 K양이라고 지칭하며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의도적으로 강태준에게 접근했으며 임신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했다고 묘사했다. 기사는 그녀가 7년 전 강태준의 아버지인 고 강 회장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자발적으로 사라졌으며 이제 와서 강태준의 결혼식에 아이들을 앞세워 나타난 것은 더 큰 돈을 뜯어내기 위한 계획된 쇼라고 주장했다. 익명의 측근을 인용하며 그녀의 사생활이 문란했다는 식의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한서연은 태블릿 PC를 통해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며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7년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지켜온 자신의 삶이 자신의 명예가 단 몇 줄의 악의적인 텍스트로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를 꽃뱀, 파렴치한 엄마로 모는 댓글들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강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려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에 손을 거두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이 모든 기사의 배후에 박 의원이 있다는 것을 즉각 파악했다. 서연아, 이건 내가 막을게. 당장 뭘 막아요? 한서연이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이미 온 세상이 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당신들 상류층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가요? 하지만 박 의원의 방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가진 유일한 사회적 기반, 즉 그녀의 커리어를 노렸다. 한서연은 지난 7년간 미국에서 피나는 노력 끝에 소아 심장 분야의 권위 있는 의학 박사이자 연구원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최근 한국의 한 대학병원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귀국한 참이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퍼져 있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다음 날, 한서연이 소속된 대학병원에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었다. 그녀의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그녀가 진행하던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예산 지원이 전면 보류되었다. 말도 안 돼. 내 논문은, 내 연구는. 한서연은 병원 측으로부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었다. 그녀가 7년간 아이들을 지키며 쌓아 올린 모든 것. 그녀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었다. 박 의원은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들이 감히 당신의 연구에까지 손을 대.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7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박 의원이 똑같은 방식으로 한서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박 의원의 사무실로 쳐들어가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한서연에게 불리해질 터였다. 그때 박유라의 마지막 한 수가 도착했다. 펜트하우스로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이 배달되었다. 그것은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청구 소장이었다. 청구인은 놀랍게도 박유라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예비 정모 뒤무가 될 뻔했던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부도덕한 생모 한서연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한서연이 돈을 노리고 아이들을 결혼식장이라는 위험한 장소에 의도적으로 밀어넣었으며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또한 강태준 총수의 미래 배우자로서 자신이 아이들에게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뻔뻔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이성적인 법적 다툼이 아닌 한 여자의 뒤틀린 질투와 복수심이 빚어낸 광기였다. 내 아이들을 빼앗겠다고. 한서연은 소장을 손에 쥔 채 실신할 듯 비틀거렸다. 그녀는 박 의원의 정치적 공격은 견딜 수 있었다. 언론의 비난도 참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진우와 민서를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놓았다. 그 순간 강태준이 그녀를 부축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죄책감에 빠져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자들의 오만함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한서연을 소파에 앉히고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고 단호했다. 김비서,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첫째, 진성그룹의 모든 법무팀을 소집해. 양육권 방어는 물론 박유라를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로 역고소해. 둘째, 내가 모아둔 박 의원의 자료 전부, 오늘 밤 자정, 모든 언론사에 동시에 터뜨린다. 진성그룹의 명운을 걸고서라도 이 전쟁 내가 끝낸다. 자정. 강태준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 대한민국 여론 지형을 뒤바꿀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다. 김 비서가 이끄는 진성그룹의 특별팀은 지난 몇 년간 강태준이 비밀리에 수집해온 박 의원의 모든 비리 증거, 즉 자료를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언론사, 검찰,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살포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닌 정밀하게 계산된 외과수술식 타격이었다. 펜트하우스 안. 강태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잠든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법무팀이 방금 전송해온 박유라의 소장에 대한 반박 자료가 놓여 있었다. 한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그 맞은편에 앉아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루는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7년이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강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연아.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바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는 더 이상 미안하다거나 몰랐다는 무력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행동을 약속했다. 그는 즉시 펜트하우스의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자신의 개인 경호팀을 투입해 건물 전체를 통제했다. 이제 이 펜트하우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었다. 그는 한서연에게 말했다. 법무팀이 지금 박유라의 소송에 대해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준비 중이야. 당신은,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지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강태준의 스캔들이 아닌 박 의원의 거대한 부패 스캔들로 뒤집혔다. 충격, 박 의원. 미공개 신도시 개발 정보 이용해 수천억대 차익. 단독. 진성그룹 고 강 회장과의 불법 커넥션. 로비 장부 발견. 어젯밤 강태준이 터뜨린 자료는 박 의원이 7년 전 고 강 회장과 결탁하여 한서연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얻은 이권에 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한서연의 녹취 파일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파괴적이었다. 박 의원은 한서연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진성그룹의 비호를 받으며 특정 지역의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했고, 차명으로 막대한 토지를 사들여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을 얻었다. 강태준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이 거래의 흔적을 발견했고, 언젠가 박 의원을 견제할 카드로 보관해왔던 것이다. 여론은 순식간에 박 의원을 파렴치한 정치인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을 이유로 즉각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박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 의원의 방역은 여기서 끝이 났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는커녕 당장 구속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방역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는 박 의원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한서연의 명예를 되찾아야 했다. 오전 10시. 강태준은 진성그룹 본사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어젯밤의 정치 스캔들과 총수의 스캔들이 맞물려 구름 같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강태준은 단상 위에 섰다. 그는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 박 의원과 박유라를 향했던 그 살벌함 그대로였다. 그는 어떤 사과나 변명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스크린에 2장의 문서를 띄웠다. 첫 번째는 99.9999%라고 적힌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였다. 어제 제 결혼식장에 찾아온 강진우, 강민서 두 아이는 제 친자가 맞습니다. 식장이 웅성거렸다. 그는 손을 들어 장례를 조용히 시켰다. 그리고 여기 2번째 문서를 공개합니다. 스크린이 바뀌고 한서연의 미국 최우수 의학 박사 학위 증명서와 그녀가 소아심장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리스트가 나타났다. 언론에서 K양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소아심장 분야의 권위자인 한서연 박사입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지난 7년간 그녀는 홀로 2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면서 동시에 이 모든 의학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꽃뱀이니 부도덕한 엄마니 하는 꼬리표를 붙인 것이 바로 어제까지 저와 동맹을 맺으려 했던 박 의원 측입니다. 그는 7년 전에 녹취 파일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한서연의 가장 아픈 상처였고 동시에 박 의원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릴 법적인 무기였다. 대신 그는 언론을 향해 선포했다. 박 의원 측은 자신들의 추악한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한서연 박사의 논문 표절이라는 비열한 거짓 투서까지 감행했습니다. 그는 진성그룹 법무팀을 통해 한서연의 모교인 미국 대학과 학술지 측에 이 사태를 공식 통보했음을 밝혔다. 한서연 박사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진성그룹은 모든 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 아이들의 생모이자 훌륭한 의사인 그녀를 향한 어떠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에도 저는 진성그룹의 모든 것을 걸고 맞설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고백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총수의 공식적인 전쟁 선포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인정했고 자신의 가족을 공식화했으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겠다고 만천에 공표했다. 그는 전략적으로 박 의원의 부패와 한서연의 명예훼손을 엮어 박 의원 측을 파렴치한 권력으로 자신과 한서연을 권력의 희생양으로 프레임 전환에 성공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한서연이 소속된 병원 측에서 즉각 연락이 왔다. 그들은 단순 착오였다며 논문 표절 의혹 조사를 즉각 철회했으며 오히려 한서연 박사의 연구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박유라가 제기했던 양육권 소송 역시 박 의원의 몰락과 함께 명분을 잃고 지림열렬해졌다. 강태준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폭풍을 잠재웠다. 아니, 더 큰 폭풍으로 기존의 폭풍을 덮어버렸다. 그는 한서연과 아이들에게 정의를 되찾아 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7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을 그리고 서로의 상처받은 마음을 마주하는 일뿐이었다. 강태준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48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격동했다. 그가 쏘아올린 진실은 단순한 스캔들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 의원을 정점으로 한 부패한 권력의 사슬을 끊어내는 거대한 칼날이었다. 검찰의 수사는 진성그룹이 제공한 결정적 증거를 바탕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에 의한 부당이득 혐의였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7년 전 한서연을 협박하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절망적인 얼굴로 포승줄에 묶여나갔다. 그의 정치 인생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박유라의 몰락은 더욱 처참했다. 아버지의 권력이 사라지자 그녀가 누리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녀가 제기했던 양육권 소송은 법원에 의해 증거 불충분 및 청구 사유 없음으로 즉각 기각되었다. 오히려 그녀는 강태준 측이 제기한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고소인 신분이 되었다. 언론은 어제까지 세기의 신부라며 찬사를 보냈던 그녀에게 거짓된 상속녀, 뒤틀린 욕망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그녀가 강태준에게 집착하며 저지른 모든 일들이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부,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소유하고 싶었던 남자까지도. 진정한 패배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 반면 한서연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녀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사는 강태준의 기자회견 직후 즉각 정정 보도를 내보내고 공식 사과했다. 그녀가 소속된 병원과 학계는 앞다투어 그녀의 연구 성과를 재조명하며 오히려 그녀를 역경을 딛고선 훌륭한 학자로 추켜 세웠다. 하지만 한서연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박 의원이 몰락하는 뉴스를 보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7년간 이 순간을 꿈꿔왔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아이들을 당당하게 키울 수 있는 세상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강태준의 힘에 의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자신을 쫓아냈던 것도 자신을 회복시킨 것도 결국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가진 막강한 권력이라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서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강태준에게 한 가지 결심을 말해야 했다. 그것은 그와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펜트하우스의 거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강태준은 7년 전의 죄책감과 현재의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며칠간 총수로서의 냉철함이 아닌 한 남자로서의 절박함을 보였다. 서연아, 이제 다 끝났어. 박 의원도, 박유라도. 한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강태준 씨.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당신이 해준 일 고마워요. 내 명예를 되찾아주고 내 아이들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난 당신의 이 펜트하우스에 갇혀 당신이 주는 보호만 받으며 살 수는 없어요.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녀가 또다시 떠날까봐 두려웠다. 무슨 뜻이야 내가 다 할게. 7년 전 빚 평생 갚으며 살게. 당신과 아이들 곁에서. 그게 문제예요. 한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총수로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해요. 하지만 나와 아이들에겐 총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난 내일 당장 이 집을 나갈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강태준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안 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내 말 끝까지 들어요. 그녀는 그의 흔들리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을 떠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녀는 작은 집을 하나 얻었다고 했다. 병원과 아이들 학교와 가까운 평범한 아파트였다. 그곳에서 나랑 진우, 민서는 우리만의 삶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강태준 씨, 당신은 진성그룹 총수 강태준이 아니라 아이들의 아빠 강태준으로 그 집에 초대받아야 해요. 한서연의 말은 강태준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돈이나 지위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가족이 되는 과정을 요구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막대한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진정한 관계를 원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적을 무너뜨렸지만 정작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잊고 살았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7년간 홀로 아이들을 키워낸 한서연의 강인함이었고 상처받은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였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가 평생 내린 결정 중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 한 달 후 주말 저녁 서울의 한 평범한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진우와 민서가 맨발로 뛰어나왔다. 아빠냐까 아이들은 이제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강태준은 값비싼 턱시도가 아닌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아이들을 번쩍 안아들었다. 주방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한서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강태준 씨, 늦었네요.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잡채 했는데.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총수님이나 경계심 가득한 말투로 부르지 않았다. 여전히 씨라는 호칭이 남아있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세기의 결혼식장도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만찬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저녁 식사였다. 하지만 그 식탁에는 진정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진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고 민서는 아빠에게 반찬을 집어주려 애썼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7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한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는 놀라지 않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그들의 잃어버린 7년은 고통스러웠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그 무엇보다 단단할 터였다. 강태준은 깨달았다.
그가 평생 추구했던 힘과 성공은 이 작은 식탁의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정한 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 웃으며 이 평범한 저녁을 나누는 것이었다. 7년간의 폭풍이 지나가고 그들의 집에는 비로소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